네, 올해도 벌써 6월입니다.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현지 시간 월요일 증시가 휴장에 들어갔고요. 지난달 중순 이후에 원화 가치와 유가 그리고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신삼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웠던 국내 기업들에게 하반기 들어가면서 또 다른 복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장 기업의 채산성에 직결되는 신삼고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주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볼 예정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눈에 들어오는 뉴스는 중국의 인구 증가 정책을 표방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제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이 저도 이 뉴스를 네. 산하 제한이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는 증가 정책으로 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달 초 오늘 6월 1일이니까 지난달 초에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통해서 중국의 인구가 급감했느냐, 감소했느냐, 절대 인구가 아니면 증가했느냐 논쟁을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기가 된 게 중국은 10년마다 매년 인구 센서스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하거든요. 이번이 6차인데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는 6차 인구 센서 통계가 당초 일정보다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가 지난해 감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인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상징적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인구가 감소한 게 아니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이때도 지금까지 세계 인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중국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했느냐 아니냐 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쟁이 됐습니다. 마침내 어제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포기하고 1가구당 3사람까지 자녀를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중국 정부가 인구 센서 통계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거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거짓 이렇게 통계 조작이 아니냐 하는 논쟁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왜 이렇게 중국 인구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시겠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이렇게 증가했던 것이 감소세가 되면 또 하나의 루이스 전환점에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아시겠습니다. 루이스 전환점이라 하는 것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이제 양띠기 경제, 북한의 천리마 운동, 천삽뜨기 운동, 새벽부기 운동 이런 것이 이제 생산성 감안하지 않고 양띠기 경제. 중국은 대약진 운동이다 그래서 extensive growth path, 외연적 성장 단계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외연적 성장 단계가 어느 정도 토지 인구당 사람이 많이 집어넣으면 그때부터는 사실 혼자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력 많이 투입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이렇게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인텐시브, 서로 모델 인텐시브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인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세계 인구라든가 임금 수준을 좌우했던 측면이 많은데요.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경제라든가 중국 경제가 인구와 성장률 간의 스윗스팟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 또 하나의 루이스 전환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런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네. 산하 제한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추진하고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는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 오고 있습니다는 칭다오 대학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학기당 한 번씩 강의해 보면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적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중국 인구가 한 12억 정도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학장님이라든가 중개 학장님들은 지금 호적에 이렇게 올리지 않는 사람들 보면 한 15억 내지 16억, 14억은 넘었다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산하 제한 정책이 이렇게 다른 측면의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1가구당 3명까지 허용할 수 있다. 이제는 1가구당 1명인데 3명까지 허용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뉴스다. 이것이 어떤 파장을 몰 걸까? 한번 인구 통계학적 개념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세계경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지금 0.83명으로 해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로 출산율이 1명도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전앵커 같은 분이 빨리 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좀 네. 이렇게 후손 세대를 위해서 좀 한국 경제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그럴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좀 얘기 좀 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이게 경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아니면 경제 성장률에서 인구 통계학적 이론 이걸 많이 허점을 갖고 있지만 언젠가 한번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들어서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호재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이제 우리도 증시가 저점을 통과했느냐 한 문제, 네. 위안화가 절상하는 문제, 원화가 절상하는 문제에서 최근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측면에서 인플레 지금 많이 돼서 테이퍼링 얘기 나오죠. 그 측면에서는 지금은 아마 공급 측면의 그 인플레 요인이 크다 하는 쪽을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디맨드 풀 사이드, 총수요 진작 요인, 경기 과열돼서 아직 경기 과열 정도는 아니죠. 그다음에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원유라든가 구리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나비라든가 최근에는 앞으로 농산물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고추 이렇게 이모작 이렇게 네. 고추 이렇게 이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벼도 그 모내기가 좀 다 끝나고 있습니다는 문제가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이 내릴 때 좀 온도가 유지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으면 반팔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요. 긴팔을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기간이 생육이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가뭄 피해가 얼마큼 심한지는 아마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한 30% 오드밀인가요? 호수가 지금 다 말라가지고 요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지역의 곡창지대가 미국의 그 중서부 지역, 호주 지역, 그 다음에 중국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 장덕진 농산부 장관이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대만 이렇게 그쪽이 위쪽 지역에 베이징 위쪽에 그 농림 공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가뭄으로 인해서 몽골이라든가 가면서 황사 피해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종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다 코스프레이션인데요. 이렇게 에그플레이션도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깜짝 놀라는 게 원유 가격이 아주 테이퍼링 우리와 함께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서브스택 사시중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테이퍼링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5월 20일부터 62달러에서 지금 5월 말에 불과 거래일 기준으로 7일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62달러에서 66달러, 67달러 이렇게 되니까 한 거래일 기준으로 7일 만에 7%, 8% 급등하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가장 크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 잠시 좀 보여주겠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요처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 보면 자 미국식 방식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연간 성장률이니까 전분기 대비 연율로 물론 중국은 공식적인 통계가 전년 동기입니다. 1, 4분기가 19% 나옵니다. 근데 시청자분이 연율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통계 방식인 전분기 대비 연율로 다시 환산하면 작년에 2.3%, 올해는 1, 4분기 2.5%, 거의 그 정체 상태죠. 그러나 2, 4분기에는 이렇게 전분기 대비 연율로 하면 6%, 미국식으로 하면 6% 이상 최소한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대 원유 수요체인데요, 원자재 수요처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경제 성장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성장률을 오히려 OECD가 어제 발표한 걸 보면 7.8%, 8.5% 오히려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기 회복세가 최대 수요처인 중국이 경기 회복세가 증감에 따라서 원유를 비롯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두 번째는 지금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다가오는 겁니다. 금융 완화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들 어쨌거나 경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테이퍼링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니까 해칭 차원에서 지금 비트코인도 안 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안 되다 보니까 원자재를 많이 인플레 해칭 차원에서 이렇게 재고를 쌓는다. 제가 이제 내일 정도에 강의로 가는 구리업체 보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주가 관리 좀 하십시오. 그런데 실제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구리의 재고량이 얼마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수익성 개선에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재고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산성이 확 증가해서 주가가 거의 아마 작년 말 대비해서 3배 이상 뛰는 거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해칭 차원에서 재고를 많이 갖고 있기 재고가 수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 무기와 함께 이렇게 자원의 무기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백신 문제 가지고 미국이 지렛대를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기업들 투자해, 40조 이상 투자해, 백신 준다. 그래서 백신도 많이 준 건 아니죠. 백신도 많이 준 건 아닌데 사실 이렇게 국제관계에 힘이 있으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국제 외교 관계입니다. 국제 외교 관계입니다. 그런 게 미국계 백신 관련해서 이렇게 외교의 그 잣대를 살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렇게 딴 사람이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게 국력이지 않습니까? 국력. 또 제때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백신만 개발하면 얼만큼 지금은 작년에 3월 달에 방역 선진국과 함께 방역 선진국에 대한 평가가 더하면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관계를 더 넓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외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의 무기지로 가니까 자원의 무기화 쪽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슈퍼사이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오펙 플러스 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슈퍼사이클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또 반도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5G도 5G 슈퍼사이클에서 작년 말 대비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삼성전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로 일부 뭐 작년 말에 슈퍼사이클 토대로 해서 대부분 증권사가 삼성전자가 12만 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던 분도 12만 원 간다, 10만 원 돌파는 당연히 하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제 좀 조금 올라서 그나마 7만 원대에 이렇게 봉착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는 경제 용어를 좀 잘 이렇게 정의가 필요합니다. 슈퍼사이클한 용어는 쉽게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일전에 3대 슈퍼사이클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슈퍼사이클은 20년간 장기간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든가 이런 측면은 아마 그런 각도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원자재의 그 슈퍼사이클은 항상 말씀드리는 원자재는 매장량이 제한돼 있죠. 제한돼 있으면 다 캐내면 바로 크리프가 되는 겁니다. 매장량이 한계되어 있으니까 다 생기면 크리프. 이 크리프란 용어가 경제 용어로 보면 2011년 이게 연방제 한도가 꽉 차다 보니까 더 이상 쓸 것이 없죠. 더 이상 쓸 것이 없으니까 그냥 크리프, 절벽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스칼 크라프 하는데요. 원래 크리프라는 용어는 원자재 가격에서 피크 수율이 나오는 겁니다. 매장량 다 캐, 그러면 더 이상 캘 것이 없어. 수요가 공급이 천천히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 감소하니까 네. 수요는 계속해서 원유를 쓰는 상태에서 공급이 확 하면 이렇게 해서 유가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은 이렇게 20년 동안 장기간 지속되는 거 이렇게 보다는 5월 20일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8% 정도 하는 것은 단기의 슈퍼 사이클 국면이다. 그리고 작년에 4월 19일 날 국제 유가가 코로나의 특수한 사태로 인해서 절연되니까 인슐레이션 되니까 서브스타엑스 하청 줄리가 4월 19일 날 19달러, 16달러까지인가요? 16달러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4배 이상 이렇게 되다 하더라도 아직 코로나 이전을 확보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작년 1년에 4배 이상 이렇게 코로나 특수 요인이지 이것이 슈퍼 사이클을 이렇게 칭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후 환경 변화 요인에 의해서 CO2 가스를 발생하는 화석 연료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은 대체 에너지 개발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유가가 원자재 가격이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만큼 20년 동안 장기 지속되기는 상당히 힘들다. 네. 그런 측면에서 슈퍼 스카이프라는 용어로 이렇게 정해드리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슈퍼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슈퍼 스파이크가 좀 더 바람직한 용어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지금 5월 20일 이후에 열흘 동안 유가가 무려 8%나 급등을 했는데 이어 원화 가치마저 상승을 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비상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10일 만에 거래 기준 7일 만에 유가가 8% 폭등했습니다. 네. 열흘 거래네. 거래 기준으로 7일 만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들짝 놀라시는 부담이 거죠. 되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네.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얼마큼 빠르게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장기 추세를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코로나 이후에 3단계로 구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는 코로나 이후에 올해 1월 8일, 1월 초에 블루웨이브는 아시겠죠? 상원,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미국에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래서 민주당의 색깔인 블루해서 블루의 색깔이 넘쳐난다 해서 블루웨이브 확정 기간 동안입니다. 이때는 원달러 환율이 3월 달에 장중한 때 1285원에서 1080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해서 대부분 기축통화권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시각과 달리 달러가 굉장히 폭락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 정 PD께서 큰 정보기에서 보여주십니다는 1082원, 이게 1월 네. 7일 겁니다. 그냥 화들짝 이렇게, 저게 52주다 그래서 지금 5월이니까 1년에 56주라 하면 작년 3월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데요. 자, 그 위에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우리가 바이든 정부는 이렇게 마스적인 측면에서 달러 약세, 트럼프의 달러 약세를 좀 이렇게 풀어놓는, 시장에 맡기니까 팬트업이라 해서 시장에 이렇게 짓눌린 현상, 달러 약세 짓눌려서 풀리는 과정, 억눌림 풀리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소 올라갈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초에 1082원에서 5월 17일, 엊그제까지죠. 5월 17일 1138원대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의 달러 예금 잔고가 최대다 하는 통계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때도 달러 예금에 대해서 달러 투자하지 말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방송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7일 전후에서. 네. 근데 그 이후에 위안화 평가 절상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영향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5월 17일 날 1138원이었습니다. 5월 30일 날 며칠입니까? 5월 31일 날 불과 며칠 안 됐거든요. 거래 기준 한 10일 정도입니다. 네. 유가가 단기에 8%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단기에 이렇게 5월 17일 날 1138원에서 지금 5월 말에 어제 1107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한 4일 만에, 거래 기준은 10일 만에 24원 정도가 폭락하다 보니까, 이게 원화 가치가 강세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지금 화들짝 놀리는 네. 환경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안화 환율을 큰 변수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근데 최근에 위안화 절상이 네. 한국의 그 원화 절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 중국 측 의원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로 미국 측 의원을, 달러 인덱스 의원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난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화 절상은 경제 여건보다도 중개 정책 요인이 많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안화 추세는 계속해서 절상 추세입니다. 작년에 5월 27일 날 7.2 위안 정도 하다가 3월 말에 6.5에서 지금은 6.36까지, 아주 6.40까지 떨어지는,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미달러에서 위안화가 그만큼 평가 절상,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중국 경제 요인보다도 위안화 절상은 지금 중국의 세계 최대 원자재 수요국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속에 중국은 주력 업체가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네. 생산 코스트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4월 달 PPI가 6.8% 갔는데 CPI는 0.9%까지 않습니까? 정가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주력 업체의 채산성, 공업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완충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위안화 평가 절상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수입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세는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앞서 말씀같이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단기에 쉽게 꺾이지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판 검은머리 자금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이 홍콩도 통합하고 인접도 통합하는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컨택 시대의 디지털 위안화에 맞춰서 지금 해외 나가 있는 자금들이 북으로 송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대의 국제금융 중심지를 어떻게 될까? 홍콩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상하이 푸동이라든가 상하이 지역에 국제금융센터로 인프라 갖췄던 부분을 자금을 좀 많이 유입시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달러계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또 미중 간 마찰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외국 자본은 유럽계 자금이라든가 달러계 자금, 한국에 달리 북형 자금이다. 중국판 검은머리 자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또한 그동안
홍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달러의 자금의 베이스 측면으로 예금 잔고가 잡혀있기 때문에 위안화 수요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위안화 절상 추세가 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든 정부, 자 달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 부양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달러 강세가 이렇게 되면 요 두 정책과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을 빚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시장에 맡겨놓은 측면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상 강한 달러는 바이든 정부의 지금 바이든 오메익스의 핵심적인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확충 계획에 사실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강한 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볼게요. 위안화 절상 문제, 원달러 환율 떨어져. 원화 강세 요인으로 돼. 그리고 달러는 그렇게 강세 추세가 회복되긴 어려워.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각국들이 탈달러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가 일부 국내 사람들이 달러에서 예금 잔고가 통계 작성률로 사상 최고가 될 만큼 달러 투자해서 돈 벌기는 상당히 힘들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 의사록에서 페드가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각국의 시장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국채 금리 상승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준금리 아직 올리지 않죠. 네. 테이퍼링. 이렇게 테이퍼링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은 아닙니다. 네. 원래 지금 공급 수급꼭지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콸콸했으니까 줄이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테이퍼링은 돈을 공급하는 줄이는 정책입니다. 근데 어젠가요? 어디 이제 경영했던 한국경제 TV에서 어떤 사람이 테이퍼링은 돈을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돈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돈을 공급을 줄이고 돈의 절대 수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요. 근데 테이퍼링은 돈의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도꼭지에 물이 나온다. 돈의 공급이 된다. 그건 참 잘못된 정책입니다. 테이퍼링은 돈의 대차대를 통해서 사실 돈의 공급을 초기 단계에는 공급량을 줄이고 나중에 이것이 정책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돈의 공급량 절대적으로 줄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 정책은 시청자 여러분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는 전행커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이건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근데 시장 금리는 사실 보이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테이퍼링 문제와 함께 국민들 입장에서 대출 금리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장 금리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오르죠. 여기 지금 우리 정 PD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 많이 오르죠. 그래서 올해 초에 미국의 10년 금리 같은 경우는 0.91에서 지금은 1.58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기 부양책, 인프라 확충 계획, 테이퍼링 문제, 통화정책에서 테이퍼링 문제, 재정 사이트는 경기 부양책, 인프라 확충 계획, 증세를 통해서 온다 하더라도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합니다. 추가 상승 요인.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 보면 지금도 국채 금리가 최근에는 1.6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는 추세적으로 보면 올해 연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네.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 1개월 단위는 추세가 참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연초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금리는 미국의 그 시장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이렇게 서상영 이사께서도 유럽의 금리 문제에 대해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네. 유럽은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느냐? 그만큼 경기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지금 브렉시트 문제로 인해서 사실 그 영국에 있는 시티 오브 런던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 국제금리 중심에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카고 공포가 우려가 돼서 사람이 다 빠지는 상태로 자금도 다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선 베네룩스 3국의 주식 자금 들어와 그다음에 채권 자금 프랑크푸르트로 들어와 하다 보니까 ECB의 통화 정책과 관계없이 돈이 왕청 되니까 인플레가 경기 여건에 관계없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플레가 문제가 동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일이 유럽의 상정인데요. 독일이 2019년 이렇게 3월 이후에 마이너스 금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때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하느냐 이 점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5월 금통이라든가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인상선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 누차 여기서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리 한 사람 금리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상당 기간 추정해가지고 10월 11월 하면 기준금리야
한국은행에서 경제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거지 무슨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합니까?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 여건에서 설령 이주열 총재가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는 이주열 총재가 지금 금리 인상 발언하더라도 나중에 뭐냐 경제 여건이 바뀌면 그때 가지 않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방아가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벌써 은행의 대출금리 올리지 않습니까? 은행의 대출금리는 수익금리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장금리도 빠르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 10월 11월 금리 인상 소래 그러다 보니까 채권 버려있죠. 앞으로 금리 인상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드 프라이스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 금리 올라가. 시장 금리 올라가. 채권 떨어져. 채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버려 던져있죠. 채권 거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3년물 국가보죠. 10년물 더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3년물로 보겠습니다. 시청자분이 대표금리에서 단계 체감적으로 하는 키보금리라든가 대출금리에 중요영향을 주는 3년물로 보겠습니다. 올 초에 0.9에서 이것도 1.22로 증가했는데요. 금통위에서 보겠습니다. 5월 27일이죠. 1.11에서 1.2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프로테이저 한번 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에서 5월 31일 며칠이 됐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저게 상당히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입방아 찌는 사람들 굉장히 우리 영끌 비트원 사람들 입장에선 저게 마음에 콕콕 찔리는 얘기거든요. 전문가라 칭언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금리 인상 상당 기간에 얘기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추정하면 한국 경제 입장에서 시장 금리는 저렇게 오르는 상태에서 연금과 빚그런 젊은 사람들이 생계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주식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쓰린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 금리가 테이퍼링 추진하지 않았어도 이미 테이퍼링이 다가오면 채권을 버리는 겁니다. 네. 채권 버리면 채권 가격 떨어지고 시장 금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장 금리의 상승세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들어봤고요. 국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5월 금통위 이후에 불거지고 있는 금리 인상설 그리고 현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시장 금리가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네. 지금 기재부가 재정 정책을 관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인데 우리는 이렇게 독립성이 지켜질까 하는 측면 또 다른 측면입니다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또 특히 외국에서 보면 통화당국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금리 인상선이 날 만큼 5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를 좀 부리집혀줬거든요. 네. 근데 고난이 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팽창정책 그것도 왕창 팽창전략하니까 이게 도대체 정책적으로 조화되는 게 아니야. 네. 왜냐하면 팽창적 정책은 그만큼 적재국채 발행해 그만큼 반드 서프라이 증가, 채권 공급 증가해 채권 가격 떨어져 금리 올라가.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채권 적재국채 발행해 금리 올라가. 이런 네. 측면에서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상승작용.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자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증가한다 이거 줄이기 위해서 이게 불균형 줄인다 해서 금리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지금 차원에서 이미 가계부채가 올라간 상태는 재정 사이드에서는 좀 이렇게 이게 좀 완증을 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 한국은 코로나 직후에는 다른 국가는 금융 완화 정책이 주가 됐고 재정은 상당히 소극적 역할을 했는데 한국은 재정이 왕창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 사실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재정에서는 그에 맞게끔 좀 완화적인 지출을 좀 감소시키는 정책에서 완충시켜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최종 코디네이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시각도 많은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왜 이런 시각이 나오냐면 하반기 들어서는 자 어떤 사람들 그렇습니다. 금융 완화 지속된다. 일부 뭐 은행에서 유튜브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금융 완화 내가 봐라 과거에는 2009년 2000년 글로벌 금리에서 테이퍼링 나올 때 4년이 걸린다. 테이퍼링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뭐냐 벌써 한국에서 금리 인상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경제 여건에 따라서 다 테이퍼링이 다른 겁니다. 네. 과거에 완전히 경제 여건이 변한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직후에 왜 이렇게 과거 얘기를 합니까?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도 테이퍼링이 다가온다. 그래서 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달 15일에서 16일 6월 그 페드 회의 결과 그다음에 8월 달에 그 8월 한
이렇게 말에 열리는 잭슨 홀 미팅 이런 게 사실 테이퍼링은 상당히 다가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제닛 옐런 장관이 인플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자 인플레에서 일시적 현상이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된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인플레 문제에서 더 이렇게 전향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 홀 미팅에서는 역시 페드 입장에서도 무슨 이렇게 테이퍼링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여론표 가철 이후에 통화정책에서 새로운 회계년도, 미국 10월달에 회계년도 세계년 10월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잭슨 홀 미팅이 굉장히 관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스컬 사이드와 통화정책이 일치하기 때문에 캘린더 이어 1월 1일보다는 10월 1일에 재정정책의 시작연도와 통화정책의 추진연도는 비슷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잭슨 홀 미팅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테이퍼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금리를 좀 상승시키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자 금통 이후에 금리 인상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재정 팽창 정책이 나오집니다. 재정 팽창 시청자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해소되겠습니까? 대선 후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선 후보 3월 10일 날 대선에서 일제히 뭐 푼다 벌써부터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백신이 보급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에 해서 또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만큼 뭐냐 팽창적 재정적 시장 금리를 올리는 요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지금 1.22%까지 올라갔던 3년물 국채 금리가 1.5 하반기 1.50 이상으로 되냐? 그러면 10년물로 기준으로 한다면 2.0%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됩니다. 그러면 연끌과 비투했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 왜 행정지도 안 옵니까? 다른 거 안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는 소프트 랜딩 시켜야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가 나온 상태에서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올려? 이건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지금 이렇게 감당을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당을 쓰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 있는 사람 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처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는 이 금수저가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투 영투에서 환상적 논설인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흑수저처럼 생긴 사람들은 금리를 올리면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조금 올리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또 감정이 올라갈까 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년물 1.5%, 이렇게 10년물 2.0% 올라가느냐 굉장히 국제사회에선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민간부채 부도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발 신상고 현상. 한국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까요?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신삼고 신삼저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우리가 그만큼 대외가격 변수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오늘 최근에 이게 삼고 현상 이런 것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10일 만에 국제유가도 한 8%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도 1130원에서 지금 1107원대로 30원 이상 떨어진 원화가 그만큼 강세가 되고 국고채 금리도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다 하는데요. 여기에 증시적 측면에서 과거만큼 이렇게 우리 가격 변수가 우리 이렇게 그 대형 이렇게 업종이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쪽에 이렇게 생산성이 많이 증대돼서 채산성 변수가 과거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영향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상고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면 한국 증시가 폭락으로 이어질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의 티핑 포인트 얘기를 합니다는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생산성 증대고 첨단 기술 업종 이런 업종들이 한국의 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완충 능력은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선 지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삼고 현상에 대해서는 증시 악재다 이렇게 보지 말고 자 신삼고는 뭡니까? 위기가 그만큼 극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위기가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돈 해석에 그만이 극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증시에서 보면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 단계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작년에 대형 기술주가 빨리 100% 50%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경기 회복이니까 자 테이퍼링이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악재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위기가 극복되고 있으니까
경기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인식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펀더멘탈 장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기의 수익 기대선을 좀 약화시키고 30%안 갑니다. 30% 종목에서 30%안 갑니다. 이제는 이제 경기가 회복되니까 펀더멘탈 개선돼서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상태에서 붕붕 뜨는 이런 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머스크를 쫓아가다든가 도지코인 같은 거, 그다음에 캐시우를 쫓아간다든가 비랑을 쫓아간다든가 이런 사람들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이제 이런 게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연금도 있고 ETF도 있고 포트폴리오 다 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신상고일 때 아무래도 이제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훌륭한 업체 많습니다. 훌륭한 업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목 세세히 나눌 수 없으니까 대체로 보면 6월 달에 대형주가 가느냐 중소업주가 가느냐 할 때 요 신삼고를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대형업체들이 이렇게 여러 차산성 변수에서 왕충력을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는 한국의 증시 입장에서는 대형주가 이 신상검성 빠르게 나타날 때 여기에는 완충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 가치와 유가,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신삼고 현상을 국내 증시의 악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코로나19 위기에서 극복하는 국면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